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3장.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위자료건을 포함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다. 그때까지 살던 맨션에서는 나오기로 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비쌌다. 미하루도 그 집에서는 살기 싫다고 했다. 내가 찾아낸 집은 에도가와구에 있는 맨션이었다. 방 하나에 식당과 부엌이 딸린 집이라고 했지만 그건 명목상일 뿐이고 부엌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싱크대가 하나 붙어 있을 뿐이었다. 사실상 원룸이라 할 수 있었다. 침대와 조그만 테이블을 하나 들여놓았더니 운신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하루도 살 곳을 찾은 듯했지만 어떤 집인지, 집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이사하는 날 장마가 시작됐다. 인부 2명이 비를 맞으며 얼마 되지 않는 가구와 옷가지를 날랐다. 트럭도 제일 작은 것을 이용했다. 결혼할 때 산 가구와 가전제품은 대부분 미하루가 가져간 탓에 나는 이사 전날 밤에 인스턴트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도 애를 먹었다. 내 이혼은 회사에서도 화제가 됐다. 재미 삼아 꼬치꼬치 물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 관한 소문을 굳이 와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상상력을 총동원해 아무 근거도 없는 내 험담을 뒤에서 해댔을 것이다. 인사부에도 한 번 불려갔다. 인사부장은 말을 빙빙 돌려가며 이혼한 이유를 캐물었다. 나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했지만 인사부장이 믿었을지는 모르겠다. 이삿짐이 다 정리되자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애초에 미하루가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지지는 않았다. 좁지만 깨끗이 정리된 방에서 나 스스로 준비한 식사를 먹고 있노라면 대체 결혼 따위를 왜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럴 때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수업료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게 된 건 장마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였다.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서 잇따라 연락이 왔다. 카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보니 보너스 받는 달에 갚기로 하고 결제한 것이 몇 건 있었다. 그 액수가 내가 당장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곧바로 미하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 그거 말이지. 내가 얘기 안 했나?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난 들은 적 없어. 어떻게 할 작정이야? 나는 못 내겠어. 그러면 곤란하지. 마치 남의 일이라는 투였다. 당신이 사용한 거잖아. 나랑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그러자 한 박자 쉬었다가 그녀가 말했다. 당신, 서약서 내용 잊었어? 무슨 내용? 결혼 중에 발생한 부채는 모두 다지마 가지유키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할부금을 말하는 거였어. 보너스 나올 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건 몰랐단 말이야.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서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건 당신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나는 안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시든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납득할지 모르겠네. 미하루의 억양 없는 목소리가 한층 내 신경을 건드렸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녀가 즉시 알아차린 듯했다. 미리 말해두는데 생활비를 안 보낸다든지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 뭐야, 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 하기에 따라서는 나야 서약서에 적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약서는 무효야. 그런 건 법정에 가서 주장해. 하지만 소송이 붙으면 난처해지는 사람은 당신 아닐까? 회사에 알려주면 안 좋을 텐데. 그녀의 말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승리를 확신했는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다. 회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지?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말이야.
그런 마당에 헤어진 아내가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지면 곤란할 텐데.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하루의 교활함을 새삼 알게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에 쇼핑 중독증에 걸렸다는 생각을 더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어차피 이혼할 바에는 마음껏 사치를 부린 후 그 대가를 이 남자에게 떠안기고 떠나자. 분명 그런 계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까지 계산해 넣었다. 분하지만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회사에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는 내게 마침내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금융회사의 징수 담당 직원 둘이 손님인 척하고 매장에 와서 나를 지명한 것이다.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었고 남자들 역시 표면상으로는 정중한 태도를 가장했지만 어둠의 인간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미하루가 자기네 회사에서 100만 엔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연대 보증인이 나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빌린 돈이니 그쪽에 청구하라고 말하자 남자들이 픽 웃었다. 그쪽에서 못 받으니까 댁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댁이 그쪽이랑 이혼할 때 빚을 전부 떠안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서류를 이미 확인했거든. 정식 서류던데. 정식이라는 부분을 그들은 강조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하루가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어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돌아갔다. 아마도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올 것이다.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갚는 날까지 독촉은 계속될 것이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미하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설사 연결됐더라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녀의 뻔뻔스러운 반론만 들었을 것이다. 금융회사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밤중까지 거리를 배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막차 시간이 다 됐을 때쯤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탔다. 집 앞에 도착해 보니 벤츠 한 대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 예감이 불길했다. 아무래도 금융회사 사람들의 차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집은 3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3층에 도착해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났다. 다급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다지마. 하고 누군가 나를 불렀다. 움직임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구라모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늦었네. 야근했어? 뭐야, 이런 시간에. 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지. 아까 불렀는데 못 들었나 보구나.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다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괜찮지? 구라모치가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물었다. 이 녀석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자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다. 하다못해 욕이라도 실컷 퍼붓고 싶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묘하게도 오늘 밤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그 누군가와 말이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들어와, 좁지만. 구라모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좁긴 좁네. 싸구려 테이블과 텔레비전 사이에 끼이듯이 앉으며 구라모치가 말했다. 좀 더 나은 집은 없었어? 집세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 정도가 최선이야. 집세라. 구라모치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가 재떨이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는지 그는 옆에 있던 빈 맥주캔을 끌어당겼다. 돈 때문에 힘든 모양이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한바탕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다. 사실은 그런 고집을 부릴 처지조차 못 되었지만. 구라모치가 담배 연기를 내뿜은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유키코랑 미하루가 통화를 했나 봐. 그때 조금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대. 내가 구라모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도 나를 마주보며 말을 계속했다. 너, 미하루가 진 빚까지 갚고 있다며?
신용카드 빚이랑. 미하루가 그런 것까지 유키코에게 얘기했대?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나 봐. 미하루 말로는 이혼할 때 그러기로 약속했고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마땅하다고 그러더래. 나는 고개를 돌려 구라모치의 시선을 피했다.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서약서는 도대체 왜 쓴 거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 그리고 빚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얼마나 되는데? 나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다. 천하의 멍청이라고 여길 것 같아서였다. 그런 상태라면 신용카드만이 아니겠는데. 그것 말고도 더 있는 거 아니야? 신경 꺼. 역시 있나 보구나. 구라모치는 아직 몇 모금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빈 맥주캔 윗부분에 비벼 껐다. 사채 같은 거겠지. 그가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내는 바람에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반응을 구라모치는 놓치지 않았다. 맞는 모양이네.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 아니, 상관없지 않아. 나랑 유키코도 책임을 느끼고 있어. 좀 더 좋은 여자를 소개해줬어야 했다면서 말이야. 그러니 내게는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봐. 선량한 척하는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다. 내심으론 나를 바보라고 여기고 비웃으러 왔으면서 말이다. 오늘 이런 자들이 회사로 찾아왔었어. 나는 낮에 남자들에게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악질 사채업자야. 구라모치가 명함을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변호사에게 상담해 볼 작정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서약서를 썼기로서니 모든 걸 떠맡아야 하다니. 상담할 변호사는 있어? 아는 변호사는 없지만 찾아봐야지.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나오겠지.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 봐야 말뿐인 허세로 비칠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다. 구라모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2개비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전부 얼마야? 뭐가? 빚 말이야. 사채를 포함해서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글쎄.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글쎄라니, 무슨 말이 그래? 대충이라도 좋으니 말해봐. 그걸 알아서 뭐 하게. 내가 대신 갚아주기라도 할 거야? 그러자 구라모치가 진지한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손을 휘휘 저었다. 관둬? 너한테 신세 질 생각 조금도 없어. 잠깐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악질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카드 대금을 제때 안 갚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단 말이야. 쓸데없는 참견마 라고 하려다 말을 삼켰다. 구라모치의 제안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구라모치만 아니었다면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구라모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가 원통형으로 보일 정도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 우선 오늘은 이것만 놔두고 갈게. 200만 엔이야. 뭐야, 이게? 그 사채업자들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이 말이야. 내 신세 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자를 받을 생각은 없어. 구라모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주에 다시 보자. 그때까지 이 돈은 내가 갖고 있어. 아니,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책임을 느껴서 그래. 물론 이 돈을 쓰지 않고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 필요 없게 되면 다음 주에 돌려줘. 그럼 되겠지? 차용증도 안 썼는데. 정말 그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다음 주에 쓰면 되잖아. 그 말을 남기고 구라모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떠난 뒤 봉투를 열어봤다. 10,000엔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세어보니 정확히 200만 엔이었다. 그가 이런 거금을 툭 던져놓고 갈 만한 처지라고 생각하자 나 자신의 초라함에 더욱 화가 났다. 게다가 다음 주에 이 돈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구라모치에게 돌려줄 자신이 없었다. 구라모치가 다녀간 다음 날 이에 회수 담당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말로 나를 한참 위협했다. 지금 당장 갚기 힘들면 자신들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단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고가의 물건들을 산 뒤 그 물건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는 방법과
자신들이 내게 다른 사채업자 또는 당장 돈이 될 만한 일을 소개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먼저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다. 납입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단 1년짜리니까 별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1년짜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게 될 거니까요. 만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도 곤란하지만 다지마 씨도 괴롭겠죠.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자살하고 싶겠지요. 아 참, 생명보험이라는 건 가입하고 1년만 지나면 자살해도 돈이 나오더군요. 아니, 다지마 씨와는 딱히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단순히 협박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사실 그걸 구분할 여유조차 없었다. 구라모치가 내게 주고 간 돈을 그들에게 건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하루가 빌린 돈은 100만 엔이었지만 나는 그 돈에다 높은 불법적인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그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어차피 구라모치가 준 돈에 손을 댔으니 남은 돈은 카드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렇게 그 200만 엔은 며칠 만에 사라졌다.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라고 준 돈이니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일주일 뒤 찾아온 구라모치는 내 얘기를 듣고 놀라기는커녕 다정한 말투로 나를 위로했다. 내가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비참함에 몸이 으스러지는 느낌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을게.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의기소침할 거 없어.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행이잖아. 그놈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치면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차용증 쓰자. 그런 시시한 짓 하지 말자고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써두는 편이 너도 개운하겠지. 구라모치가 서류를 꺼냈다. 제대로 된 차용증 양식으로 금액을 비롯해 몇 가지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자는 얼마 되지 않았고 변제 기간도 꽤 길었다. 달리 의문이 없으면 서명하라고 구라모치가 말했다. 이러쿵저러쿵할 입장이 아니었던 나는 그대로 서명한 후 도장을 찍었다. 다른 돈은 다 갚았어? 카드 빚이 꽤 되는 것 같던데. 보너스 받는 달에 갚기로 했던 카드 대금은 어느 정도 갚았어. 다달이 내야 하는 돈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게 가능하겠어? 미하루한테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잖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대책이 없었다. 월급은 얼마나 되지? 나한테 월급 명세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딴 걸 보여준들. 일단 보여줘봐 확인만 하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가장 최근의 월급 명세서를 찾아 그에게 건넸다. 그저 평균적인 월급쟁이로군.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그가 말했다.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는 문제가 없겠어. 하지만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보내기는 만만치 않겠는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때? 내 일을 좀 도와주지 않을래? 월급 명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구라모치가 물었다. 내 일이라면 주식 매매 말이야? 고객 대신 주식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개인 투자가의 고문 역할도 해. 너야 초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일손이 부족하지도 않을 텐데 왜 내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지? 그러자 구라모치는 책상 다리를 한 채 팔짱을 끼웠다. 사실은 이번에 독립하기로 했거든. 드디어 내 회사를 차리는 거지. 고부타초 근처에 사무실도 얻었어. 독립한다고, 내가? 몇몇 사람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데려갈 거야. 사장도 오케이 했고. 내가 회사의 1등 공신이니 뭐라고 못해. 나는 득의양양해하는 구라모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고개를 저었다. 대단하다. 너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네. 놀라워. 비꼬는 거야. 구라모치가 새 담배를 입에 물었다.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이었다. 구라모치의 인간성은 증오하지만 실체도 없는 일로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사를 일으키는 일은 이제부터 해야 하는 거잖아. 이런 말은 실례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나같이 도움도 안 되는 직원한테 월급을 줄 여유가 있겠어? 그러자 구라모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세차게 내뿜었다. 다지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러 일에 끌어들였고 그 일들이 하나같이 수상한 직업이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어? 호즈미 때도 동서 상사 때도 그런대로 돈을 벌었잖아. 남들처럼 저축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 아니겠어? 내 기억에 너한테 손해를 끼친 건 단 한 번뿐이야. 그것도 일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그러고서 그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목 말이야. 잊지 않았지? 놀라웠다. 그가 그 옛날의 기억을 이제 와서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 그거 기억해? 당연하지. 친구를 속이고 기분 좋을 놈이 어디 있겠어. 친구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는 그의 입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식도 재밌어. 머리를 쓰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지. 손해를 보는 놈들은 머리를 안 써서 그런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멍청한 놈이 그렇지 않은 놈보다 더 많아서 멍청한 놈들의 돈이 계속 똑똑한 놈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실패할 걱정을 왜 하겠어? 걱정 마. 내가 보장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제2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 뭔지 알아? 그러고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계속했다. 부동산에도 손을 댈 계획이야. 딱 말이야? 맨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지만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 앞으로도 오를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주식보다 확실해. 보석의 금, 주식, 그리고 마침내 땅이군.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라는 놈은 도대체. 그 다음 말은 내뱉지 못했다. 다지마, 돈벌이의 핵심을 가르쳐 줄까? 예를 들어서 여기만 엔이 있다고 치자. 이걸로 100엔짜리 인스턴트 라면을 사면 9,900엔이 남지? 거기서부터는 순식간이야. 먼저 잔돈 900엔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1,000엔짜리 지폐가 한 장, 두 장 사라지지. 눈 깜짝할 새에 다 써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늘리려면 그 반대로 하면 돼. 10,000엔을 먼저 11,100엔으로 늘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11,100엔을 12,000엔으로 늘리는 거야.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어렵지 않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10,000엔이 쉽게 20,000엔이 되지. 사람들은 대부분 멍청해서 10,000엔을 갑자기 2배로 늘리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내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세상이 바보로 가득한 것 같네. 바로 그거야. 정말이지 놀랄 정도로 머리 나쁜 녀석들이 가득해. 구라모치가 무척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한번 생각해보라며 그는 일어섰다. 그가 간 뒤 나는 멍하니 그가 한 얘기를 되새겨 보았다. 이 세상은 머리 나쁜 녀석들이 가득하다. 마치 나를 빗대어 한 말처럼 느껴졌다.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날렸다. 게다가 빚까지 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1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